네, 방금 보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게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대규모 실업 사태까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경제 충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에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또 금융시장 불안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지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JYCTV 이창호 대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물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 등의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업 매출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사실 방금 증권 폭락해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증시라든지 전망들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지금 일본 앞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확산 정도가 심하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의 경제 전망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라는 이슈입니다. 그건 이제 치료제 개발 이슈하고도 같이 물려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방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네. 미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 행정부 발표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합의를 못 봤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대응들을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각국들이 얼마나 공조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 통화 스와프 때문에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하는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사실 금융시장 오늘만 봐도 지금 벌써 흔들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경제 쪽에서도 계속 지금 확실한 게 없는 상황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실은 문제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한 달 뒤에 끝난다, 또는 1년 뒤에 끝난다, 이러면은 사실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높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요 기관들, 특히 IB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걸 보면 일단은 이제 OECD가 시나리오를 2개로 갈라놨고요. 그리고 ADB 같은 경우는 4개로 갈라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IB들 보면 처음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 1%대, 지금 마이너스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전망치의 신뢰성은 없다고 보고, 사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것들이 여러 개로 짜고 그런 것들이 아예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다는 걸 이제 한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금융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고 금융시장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위기는 이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실물이나 금융시장 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 경제 외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얘기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지금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경제 패키지를 발표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이제 다시 또 계속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이 바다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면은 앞으로 피해가 지금 상황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요. 바닥을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가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네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사실 뭐 소비도 위축되고 지금 어디 나가서 뭐 사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 나가서 뭐 돈을 쓰거나 뭘 먹거나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 소비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가동이 멈추거나 아니면 뭐 고용을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예 참 이런 상황은 닥치면 안 되지만 192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경제 대공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세 가지 불확실성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는 코로나19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책에 대한 치료제니까. 부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정책적 대응을 잘 함으로 인해서 앞에 두 가지 불확실성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정책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대공황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너무 좀 조급한 비관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됐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정부가 좀 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의해서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부정적인 충격이 그렇죠. 주어진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다 한꺼번에 좌측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확 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이때 이게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날지 이게 구조적인 충격으로 갈지 여부는 이 일시적인 수요 공급의 축소가 도산을 낳게 되면은 이것이 구조적인 충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하는 정말 더 큰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각국 정부가 이런 구조적 충격으로 가는 것을 막는 실물에서의 도산을 막고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또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각 정부들 나라 단위뿐만 아니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위기를 막을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걸 시장이 시그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네. 그리고 사실 지나치게 위축되는 그렇죠 심리적인 위축이 또 실물 위축으로 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실장님께서는 대공황 우려 어떻게 좀 보세요? 과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이제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19가 확산된 게 작년 12월로 가더라도 이제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충격만 가지고 우리가 대공황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공포심이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 보니까 뭐 최악의 상황인데요. 뭐 사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들이 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니까 예. 우리가 그 정도 상황까지 가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과는 유사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이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어떤 금융회사들의 도산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 정책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막 낮추고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는 게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사태를 일단은 1차적으로 막아보자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실업률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소비 자체가 뭐 지금 도시가 락다운 걸린 상태니까 이미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실물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 대공황 그 당시에 1920년대 경제 대공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IMF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대량 실직 이런 네. 거를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1930년 대공황 때는 이제 주가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90% 정도가 빠졌고 또 GNP는 한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이제 각국이 이제 국경을 이제 통제를 하고 네. 무역 장벽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보다 좀 더 뭐 심각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가 있어서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각국 정부들이 알고 있고 각국이 통화 재정 정책을 지금 이제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부양책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공황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의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방금 한 대로 각국 네. 정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과거 이제 1930년대 대공황처럼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도 내리고 실물도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위기의 가장 그 큰 이제 근원적인 요인인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가령 우리가 이런 위기 사태가 만연 사태가 한 1년 정도 간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치료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방약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공황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뭐 금융위기 정도나 이런 수준으로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충격의 강도나 크기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죠. 2008년은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리고 비은행 사실 큰 금융기관들이 도산을 하면서 그렇죠. 생긴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전까지 취하지 않았던 강력한 통화 정책, 그 양적 완화까지 포함해서 구제금융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물에 준 충격들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대공황도 보면은 사실 1920년대 과잉 공급이 일어난 부분에서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정책 대응을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균형 재정 정책을 쓰면서 확장 재정이나 금융 정책을 오히려 안 썼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도산되는 걸 방치를 했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 실패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위기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 대공황 때의 경험이나 2008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 대응을 하는 각국 정부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단지 하나는 2008년 같이 처음에 우리 한국은행도 그랬고 페드도 그랬고 이자율을 낮추는 식의 정책을 먼저 했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른바 공포에 의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는 양적 완화 때 사용했던 것 같이 회사채 같은 걸 직접 매입하거나 CP를 직접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미국 당국에서 최근 중에서 제일 잘한 정책은 통화 스와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미국이 해줌으로 인해서 신용 경색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양적 완화와 유사한 정책들이 지금 금융 정책으로서는 더 필요할 때다. 금리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충격에 의해서 다른 요인이 아닌 이 충격에서 오는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감소에 의해서 도산하는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융 재정 정책 그리고 일시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가계가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한 재정 지원 이런 정책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앞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물론 원인은 다릅니다만 그 당시 그 모기지론 그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실이 결국에는 대출 기관들 부실로 이어지고 연쇄 파산으로 이어진 상황이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가계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국내만 보더라도 이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사람들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돌려막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가계 부실이 결국에는 소비 악화, 기업의 이런 상행태가 안 좋아지고
이게 또 그때와 비슷해지는 거 이게 아니냐는 얘기가 분명히 소비가 있어요. 줄어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예. 같이 가게들이 도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금리,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연장을 하는 것, 초저금리를 하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단지 하나는 충분치 않은 양이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 적시에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조 패키지 중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게 많이 잡아도 한 20조에서 한 23, 4조가 돼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숫자를 생각하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쳐서 한 680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신용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생각하면은 전혀 충분치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시에 충분한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적인 그 압박을 감수하기 좀 거기서 벗어나고 또 채권 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역할이 지금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E 같은 식의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회사채 같은 거를 매입하는 정책들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충분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그리고 재정 적자도 중앙은행 직접 차입을 통해서 메꾸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그런 식의 좀 상황에 맞는 우리 보면은 참 우리 관료들이 응용 문제를 참 못 풀어요. 하던 문제 똑같은 것은 잘하는데 공식에 있는 건 잘 푸는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네. 창의적이고 거기에 적시적하고 충분한 정책을 내놓은 게 실패했다.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추경입니다. 추경은 대표적인 초기 대응 실패한 정책이고 11조 7천억을 정말 허국에 날렸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시간을 허국에 날렸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충분한 재정 지출과 충분한 금융 지원 그리고 만약에 도산이 일어나면 국유화를 일시적으로 해서라도 실업 문제라든지 도산을 막겠다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가용 가능한 정책들은 다 쏟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근데 시그널을 지금 줘야 되죠. 교수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배경에는 뭐 나름대로 꺼냈던 카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미국과 체결하고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 전거래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효과를 좀 보나 싶었는데 정작 오늘 다시 뚜껑 열어보니까 또 오늘은 또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예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뭐 사실 경기부양책도 내놓고 뭐 통화 수업도 하고 추경도 하고 갖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책이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뭐 정책이 들어가서 실물지표나 금융지표가 개선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는 그러한 약세, 그다음에 실물 경제의 부진 이런 것들을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는 거죠. 낮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속도를 낮추기는 하지만 반등은 못 시킨다. 그리고 그 약발이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 그만큼 지금은 사실은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고 그래서 뭐 아까 주식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닥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뭐 실물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정책에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사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주 시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별로 없고 단기적이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증시가 지금 굉장히 다시 또 크게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19,000대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예전에 뭐 10년 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거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추가 하락 여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국내 증시도 그걸 반영해서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식 매도를 많이 이제 뭐 13일째인가요? 오늘로 지금 뭐 거의 10조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 매도의 30에서 40% 정도만 지금 환전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3, 4월에는 이제 배당 시즌인데 이 배당 역송금 수요가 또 있어요. 그래서 환전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출렁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증시도 물론이고 이 그 환율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향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관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국내 증시가.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영업자 대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비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제일 이제 큰 고통을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이 받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게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거나 또는 월세를 못 내거나 할 경우에 금융회사에 파장이 미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상가나 이런데 그 주인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서 이게 부동산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영향이 커지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예. 분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지원도 좀 세밀한 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네, 이게 개입할 필요 지금 없다.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신분이나 금융위기로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주가가 얼마다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뱅크론 같이 그러니까 펀드론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MNF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 개미라고 불리는데 돈을 집어넣고 있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MMF에서 돈을 빼는 게 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MMF 구성하고 있는 게 우량 채권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못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채라든지 CP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이 안 되는 그런 크레딧 크런치가 일어나는 걸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 주가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부양책을 내놓고 안 넣고 이런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지금 부양책의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가계라든지 기업이 도산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위기,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걸 막는 그 정책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연준에서는 기업어음 매입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도 그런 식의 뭐 기구가 설립이 돼서 기업들이 유동 경색을 자금 경색을 맞이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50조에 보면은 예. 그 채권 안정화 기금 정도가 한 10조 지금 오늘 뭐 아마 발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10조 뭐 다 합쳐서 한 20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걸로 충분치가 않고요. 지금 아주 우량 채권을 제외하고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CP가 합쳐서 한 46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치가 않고 액수를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중앙은행이 충분하게 매입을 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과 달리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국회에서 빨리 입법을 통해서 이거 보완을 바꿔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업 어음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항공 산업만 보더라도 네, 거의 지금 뭐 공항이 주차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탄공 아예 국내선까지도 운영을 뭐 하더라고요. 당연히 유동성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그런 쪽에 채권 안정 기금 조성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그게 저도 동의하는 게 그 10조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주식시장 안정자금 10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이면 끝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실은 전혀 지금 시장의 상황이나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제 한은이 이제 너무 한은 독립성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사실
일반 개인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뭐 인수하거나 CP를 인수하거나 이런 데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그동안 위기를 극복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한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한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 위기 극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세 분 다 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은이 또 적극적으로 역시 이에 대해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각국에서 뭐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안감이 계속되는 건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언제쯤이면은 좀 뭐 정책도 약발이 먹히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나와서 광범위하게 재고가 비축되고 그리고 이게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제를 먹는다는 의미가 이 증세가 약화돼서 빨리 회복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능력이 떨어진다는 전염시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치료제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도 타미플루가 나오면서부터 신종플루 문제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 게 결국은 언제 나오느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일본도 사실 너무 관가했다고 할까요? 위험을.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검사 같은 것도 소홀히 해서 눈 감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빨리 불확실성을 떨치기 위해서 예. 각국들이 빨리 확진 검사해서 어느 정도 감염 정도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라도 각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걸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들이 지금 다들 자기 나라 당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저는 G20 같은 걸 통해서라도 세계 서플라이 체인들 지금 당장에 입국 제한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들 문제가 생기죠. 네. 기술자들이 못 간다라든지 제품이 생산이 안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공조를 해야 된다. 의료 공조와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지 않는 공조, 금융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두 가지 국제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계속 실물 경제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노동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2,500만 명 정도가 실직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뭐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고용에 대한 대책, 고용 한파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뭐 비상책이라는 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뭘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참 막아질까도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2월 고용 동향까지만 네.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3월 고용 동향은 4월 중순쯤 나오죠. 나오니까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될 텐데, 근데 2월 지표만 보면 괜찮은 부분 이제 60세 이상 임시직 근로자, 그러니까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자 수가 좀 늘었고요. 근데 보시면 제조업과 그 다음에 내수산업, 내수서비스업 일부는 좀 그런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세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쪽에서의 구조조정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수산업은 음식 숙박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게 강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이제 실업급여가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 실업급여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리고 극단적으로 갔을 때 실업급여에서 이게 충당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미리 좀 점검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베가 네. 뭐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뭘 지원해주겠다라고까지는 말을 했는데 예. 그 적극적 지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종의 고용유지 예. 장려금 같은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네.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발병 초기에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그 대응을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처음 발생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잠해졌는데 다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경 이제 장벽이 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경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안들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같은데 이제 하나로 통합된 이유가 지금 이제 다시 장벽을 세우면서 지금 뭐 공장들도 지금 서고 이렇게 그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지금 뭐 코로나 우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공장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기업인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뭐 지금 출장도 뭐 가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가령 기업인이나 기업들이 같은 경우에 통관 하관하는데 그 뭐 예를 들자면 건강 확인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발급해서 서로 국가 간에 다 인증할 수 있는 확인된 그 통관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는 제도 이런 거 이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으로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지자체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 뭐 각 뭐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돈으로 코로나를 죽일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다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재정을 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예. 지금 재난 기본소득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논란이 많아요 지금. 네, 뭐 기본소득이냐, 뭐 재난수당이냐,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름을 이번에 긴급생활비, 재난긴급생활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도입하는 건 사실상 지금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재정 여력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돈이 충분히 가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어느 정도 선별이 필요한데 이걸 너무 선별하기 시작하면 행정 비용이 들고 집행 시기가 늦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선별에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18일 날 내놓은 그 재난긴급생활비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보면은 중위소득에 대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주겠다는 건데 단 여기 보면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 빼고 막바로 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일단 먼저 하도록 하고요. 중앙정부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도 일회성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걸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가 지금 같은 식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 예산이 한 3,300억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얼음 잡아서 이야기하면 서울시 인구가 우리 20%라고 생각하면 5를 곱하고 6개월 6을 곱하면 한 10조가 정도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 잡히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고용 노동자라든지 다른 분들인데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갑자기 소득이 급감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출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게가 도산이 되거나 어려워지는 걸 막자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융 대출 문제 부분 같은 거 도산에 대해서 연체 부분들을 대해서 은행들이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이런 충격들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고용 문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도산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산을 막는 정책 그리고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줄 때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단지 이제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임금들을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재정을 충분히 지금 마련할 수 있는가도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차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재정 자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지금 상황 때문에 상반기 예산 중에서 지출 못할 게 많습니다. 이런 걸 하반기에 지출한다고 내놓을 게 아니고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빨리.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을 못하거나 안 된 거는 줄이고 코로나 대응에다가 돌리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좀 이벤트성으로 뭐 장차관들 30% 월급 반납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럴 게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코로나 소득세 법인세라고 해서 거두자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에도 괜찮은 기업들이나 가게들이라는 것이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런 한시적인 세율 인상,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부 이왕 짜져 있는 예산안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재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재난기본소득 뭐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네, 그 재난기본소득의 하나의 쟁점은 이제 보편적으로 뿌릴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에 집중할 거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좋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뿌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이제 원타임으로 뿌리게 되면 일시소득의 소비가 반응을 하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한 번만 들어온 소득을 밖으로 쓰진 않을 거라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거죠?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 자기가 뭐 몇 달 뒤에 실직할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악성 부채를 갖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그럴 여력이 없지만 중산층 이상은 지금 보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뿌린다는 그 재난기본소득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달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게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2019년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애로는 뭐냐면 5월달에 생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려내기가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자료만 이용하면 상당히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 취약계층을.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상당폭 감면해주는 정말 어려운 계층이나 어려운 사업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뭘 뿌리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감세 쪽에서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끝자리 1725님이 매번 퍼주는 곳에만 퍼주는 정책. 도사는 없는 분들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아요. 세금 폭탄, 임대인은 임차인 보증금 때문에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소득층, 최하위 계층만 이렇게 그런 지원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일부 이제 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 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별로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대상을 줄 것이냐, 그렇죠, 전 국민 대상으로 주면은 이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나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취약계층을 구별해가지고 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1인당 전부 이제 $1,000씩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한테는 $500씩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빠른 집행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많이 들고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 돈을 뭐 줄 필요가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은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빠른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신청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뭐 집행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안을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걸 절충해서 일단 소액으로 전부 다 지급하고
그 차후에 이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취약계층을 좀 조사를 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하거나 신속하게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도 예, 필요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 일본 예에서 봤다시피 이런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 이게 쓰지를 않고 저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상품권, 그 지자체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하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빨리 좀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상황이 백약이 좀 무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좀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뭐가 경제가 좋아지거나 주가가 반등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실물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게끔 기업과 가게의 도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이런 충분한 시그널을 주어진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적시에 충분히 효율적인 예.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실장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미국 페드가 이제 두 번째 그 임시 회의가 주말에 있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는 주말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거시기. 해보고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하고 네네네. 이래야지. 그리고 추경도 상당히 너무 질질 끌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해보고 그게 신속성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방법이 이거다라는 절반 이상의 확신만 들면 네네. 무조건 신속하게 집행하고. 집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슈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